안녕하세요. 저는 겐팀의 발표를 맡은 박승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는 기본적인 겐의 논문과 그리고 그거를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겐이 응용된 논문이 특히나 많더라고요. 다른 논문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보기 전에 겐도 모르면 어차피 나중에 힘들 것 같아서 겐을 좀 많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가장 응용된 논문 중에서 가장 시작이 되는 DC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PDF는 다음과 같고요. 겐 리뷰는 저번 시간에 했는데 다들 아시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 이거는 저번이랑 똑같고, 한 번만 살짝 설명드리자면 제너레이터는 임의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Z 노이즈를 받고 그 다음에 샘플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 샘플과 페이크 샘플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논문에서 첫 번째 지적한 기존 겐의 한계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겐 자체가 항상 해봤을 때 결과가 불안정했대요. 지금까지는 잘 나온 결과만 보여줬는데 안 좋은 결과가 워낙 많이 나왔다고 하고, 블랙박스 메소드는 다 아시다시피 뉴럴 네트워크 자체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머신러닝 기법들은 결점 변수나 주요 변수를 알 수 있지만 뉴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형태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자체의 한계인데, 결과값이 새롭게 만들어진 페이크 샘플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평가해서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라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없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평가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거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사람한테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하기에도 애매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을 되게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결과를 낸 다음에 낸 것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해서 그거에 KNN의 민값을 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겐의 잘못을 가지고 DC겐의 목표는 제너레이터가 단순 기억으로 제너레이터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핏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트레이닝을 한다면 픽셀 하나당 하나의 대응으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64x64 픽셀을 가지고 새로운 샘플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함수가 64x64개보다 많아지게 된다면 이거는 제너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에 대응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냥 모든 픽셀에 대해서 변형을 주는 거지, 기존의 조그마한 정보를 가지고 제너레이트 하는 역할이 아니다 라는 거를 DC겐에서는 알려주려고 했고, Z의 미세한 변동에 따른 제너레이트 결과가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working in the latent space라고 했는데, 인풋 값을 미세하게 조정함에 따라서 그 결과 값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DC겐의 목표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거 다 논문 내용이니까 논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키텍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결국 겐과 DC겐의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DC겐에서 달라진 것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의 세부적인 구조, 활성화 함수라든지 층이 몇 겹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살짝씩 바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C겐이 정말 좋은 발전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노가다 끝에 안정적이고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된 결과를 찾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기존 겐이 갖고 있던 한계도 해결을 했고요. 기존 겐은 이렇게 다음과 같았죠. 보시면 각각이 fully connected예요. fully connected는 다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CNN을 도입을 한 건데, CNN도 잠깐 보시면 이제 fully connected와 달리
이제 컨볼루션 풀링 패딩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구성을 하죠. 이게 이제 CNN인데 이제 이 CNN을 기존 겐의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다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DC겐은 그대로 이용한 건 아니고요. CNN의 장점을 어느 정도 대부분 사용을 했고 세부적인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모든 레이어를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으로 바꿨고요. 이것도 그냥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너레이터는 프랙셔널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서 팀장님이 발표했던 그거 뭐죠? 그라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 맞죠? 그거를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모든 레이어에 사용을 했고요. 근데 뭐 세부적으로 왜 스트라이드를 썼는지, 프랙셔널 스트라이드를 썼는지는 그 어떤 이론적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결과만을 가지고 얻어낸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풀링이라는 게 위치 정보를 없애버리니까 네. 그거를 안 쓰고 컨볼루션을 써서 위치 정보를 그대로 살아있게 처음부터까지 살려가면서 하기 위해서 풀링을 빼버린 거죠. 그렇죠. 그 기존의 CNN을 일단은 쓴 다음에 풀링을 없애고 이제 스트라이드 컨볼루션, 프랙셔널리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을 쓴 거죠. 그거에 덧붙여서 아마 풀링 같은 경우에는 풀링을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이제 저거를 컨볼루션을 적용하면 이제 가중치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파라미터가 생기는 거니까 조금 더 학습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렇게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모든 풀리 커넥티드 히든 레이어스는 다 삭제했습니다. 네. 뭔지 궁금하시죠?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음에 준비를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통했어. 질문해달라고 깜짝 생각. 맞아요. 네,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결과적으로 성능만 본다면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모든 레이어에 다 적용하면 샘플 오실리에이션과 모델 인스테빌리티가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냥 샘플이 잘 안 나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것도 경험적으로 제너레이터의 아웃풋 레이어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 레이어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키 렐류를 쓰고, 제너레이터는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 빼고는 렐류를 쓰고, 아웃풋은 이걸 썼다고 합니다. 자,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은 이렇게 이게 샘플이고요. 각각을 이제 컨볼루션 아시잖아요. 그냥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은 간격이 있는 컨볼루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라이드가 1이면 한 칸씩 가고 2면 두 칸씩 가고. 이거 잘 모르니까 모르겠으면 바로 틀렸다 싶으면 바로 지적해 주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이 논문을 하면서 가장 알기 힘들었던 부분이 fractionally strided convolution인데, 이게 뭐냐면 fractionally가 부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기존의 strided convolution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가다 보면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작아지죠. 그런데 다시 위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기존의 CNN, 그래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좀 작아질 수 있죠. 근데 DC겐에서는 이렇게 인풋에 비해서 샘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풋은 100개만 받지만 샘플은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컨볼루션을 했는데 어떻게 크기를 키웠을까에 대해서 저희 팀원들이 다 궁금해했었는데, 이거를 fractionally strided convolution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9개짜리를 이렇게 늘려서 각각을 패딩을 한 다음에 패딩을 한 거를 이렇게 strided convolution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이렇게 커지게 된다고 하네요. 3x3이었던 네, 그렇죠. 5x5로 늘린 거죠. 이거는 패딩을 얼마나 하느냐, 스트라이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크기는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파이토치에서는 따로 함수를 정의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컨볼루션을 하되 아웃풋 사이즈를 더 크게 하면 자동으로 이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자, 타입 함수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나요? 함수 2D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맞아요. 트랜스포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 말로 불리는데 트랜스포스드 컨볼루션이라고도 불리고 흔히 말해서 디컨볼루션이라도 불리는데 왠지 모르게 학자들이 이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의미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디컨볼루션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지만 디컨볼루션은 잘못된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면 컨볼루션이라는 게 원래 수학적으로 있어요.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컨볼루션이 역함수인데 네, 근데 이거는 역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단.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제대로 이해한지는 모르겠고, 왜냐면 이것만 관련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거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그라디언트 베니싱이나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아이디어 중 하나고요. 간접적인 방법보다 트레이닝하는 과정 자체를 안정화해서 학습 속도도 가속시키고 그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딥러닝 방법에서 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 모델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고요. 앞서 fractionally strided convolution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를 다 여기서 이렇게 총 4개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인풋은 100 사이즈를 받되 점점 이거를 합성곱을 하면서 사이즈를 키워서 원하는 샘플 사이즈로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64 x 64는 여기서는 예시로 든 게 64 x 64라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 제너레이티드 된 침실이에요. 기존 침실이 아니라 딱 봐도 엄청 유사하죠. 이게 일단 성능 자체가 되게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기존 겐의 한계 중 하나가 높은 성능의 이미지를 생성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위에 디컨볼루션을 쓰면 이렇게 크기를 마음대로 제가 바꿀 수가 있죠. 이 말이 더 높은 화질의 이미지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성능이 좋다. 그리고 이제 이게 working in the latent space라는 건데, 인풋에 원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었는데 DC겐에서는 때에 따라 스탠다드,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정기분포에서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무조건 또 노멀도 아니라고 해서 이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Z값을 미세하게 바꾸면 이렇게 인풋에 미세한 변형을 주면 대표적인 게 요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는 등이었죠. 등이었다가 이게 점점 창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문이 생긴 침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도 해주고 되게 자연스럽게 바뀌죠. 이게 이 논문의 목표였어요. 워킹인다는 게 걸어간다는 의미잖아요. 되게 의무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천천히 변화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맨 왼쪽이 인풋이. 아니죠. 다 제너레이티드 모델인데 Z값을 변화시키면서 제너레이티드 게 다 바뀐 거죠. 다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뉴럴 네트워크의 한계였던 블랙박스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이렇게 필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을 했고 특징을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이렇게 필터가 생성이 돼요. 자세히 보시면 얘는 커튼이라고 알아서 학습을 한 거죠. 내가 커튼이라고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냥 하다 보니 얘가 커튼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침대도 알게 됐고, 뭐 보시면 문 같은 것도, 창문 이런 것도 다 알게 되면서 이거를 얘네가 특징을 학습하고 이걸 토대로 이렇게 제너레이트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네, 보통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게 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잖아요. 근데 인공신경망으로 제너레이트 하는 모델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불가능했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구현하려고 노력한 게 DC겐인데 백프로파게이션에서 그걸 저장을 하고 그걸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얘네가 제너레이트를 할 때 이 정도의 필터, 기준을 가지고 제너레이트 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 때는 얘를 침대라고 생각하고 침대를 만든다라는 것처럼 이 모델은 얘를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까 저 그림이랑 비슷한 게 나오면 이제 커튼이다. 그쵸? 이거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한 거죠. 이 오른쪽은 지금 네. 그 디코더의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의 네, 프로퍼게이션 그렇죠. 컨볼루션 레이어 그렇죠. 값을 픽셀 그러니까 매핑한 거예요.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드 투백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그 여왕에서 왕을 아니 뭘 뺄까? 여왕에서 여자를 빼면 워드 투백에서 뭐가 됐었죠? 왕이 됐었잖아요. 그게 워드 투백의 남자를 더해야죠. 그렇죠. 남자를 더 그거를 여기서도 구현을 디시겐에서는 구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Man with glasses에서 Man without glasses 빼면 글라스 그 선글라스만 남겠죠. 거기다가 여자를 더하면 여자의 선글라스가 있는 사람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현을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떠한 이유로 디시겐에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노이즈 값을 빼고 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 노이즈라는 말을 들긴 했는데 왜 그래서 아까 왜 때문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런 거랑 비슷한 조금씩 바꿔가면서 저렇게 된 것처럼 노이즈의 분포에 따라 어떤 연속적인 그게 나오는데 그거에 보니까 더 빼서 나오는 네. 느낌적인 느낌은 알겠지만 조금 더 저는 이건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하여튼 네. 커튼이랑 전등이라는 정보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이 됐듯이 네. 지금 선글라스도 매핑이 된 거고 네. 그래서 그 관계가 그 벡터한 거리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노이즈만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그 노이즈라는 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네, 네. 그 안에 그 정보가 담겨 그 100개짜리 노이즈 안에요. 그런 전 노이즈라는 게 되게 단순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개짜리라고 한다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저 맨 브러시스에 해당하는 그 사진들의 그 지값 네. 평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디시겐에서 여기까지 구현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디시겐의 코드에 대해서 좀 분석할 것 같아요. 네,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부분에 네. 대해서 그냥 사용했다라고 하고 넘어갔잖아요. 혹시 MBT 있었어요? 네. 혹시 잘 알고 계신 쪽 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눈물이 제가 나오죠. 제가 지금 얘기하려던 건데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아까 잠깐 보니까 네. 기존의 그 뉴럴넷에 노멀라이즈를 하는 게 이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전체를 대상으로 원래 노멀라이즈를 했었다가 이 노멀라이즈 과정 각 배치에 대해서 민과 베리언스 구해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해서 더 약간 그 세분화시켰다 이런 컨셉인데 각 배치마다 다르게 네, 배치마다 노멀라이즈를 했다. 근데 사실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었는데 저도 기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노멀라이즈를 도대체 언제 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적용하는 거는 모든 레이어 몇 개 빼고 다 했다고 하니까 모든 레이어에서 다 한 것 같아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하나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하이터치를 하실 때 이제 시퀀셜 안에 이렇게 레이어를 쌓잖아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하나의 레이어예요. 그 개념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 되게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단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0이 평균이 되고 1이 편차가 되잖아요. 그럼 바이어스가 다 날아가요. 플러스 B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전체에서 노멀라이즈를 하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조금씩만 뽑아가지고 얘네만 노멀라이즈를 시켜주자. 그러면은 0에서 1 사이에 뭐 예쁜 값의 분포가 될 테니까 뭐 아예 0으로 다 수렴하지도 않을 거고 완전 발산하지도 않겠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의 인풋이 있다 하면은 뭐 얘네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노멀라이즈 시켜주는 거예요. 빼고 나눠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중요한 건 테스트죠. 이제 그러면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평균과 그 표준 편차는 어디서 구할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트레인했던 것을 그 디케이를 줘가지고 좀 러닝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미니 배치를 한 1000번 정도 했다고 치면 1000개의 평균과 1000개의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얘네들 평균을 낼 수도 있고 가중 평균을 낼 수도 있고 그 윈도 형식으로 자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값이 어차피 무한대로 가거나 다 0이 되거나를 막기 위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하면서 분포를 만들면 그러니까 여기 다 레이어 하나마다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엣지 노멀라이제이션 이전의 기존의 노멀라이즈는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노멀라이즈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저런 게 있었구나 처음 들어가지고 뉴럴넷 안에서 뉴럴넷 안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그 모평균이랑 모표준 편차를 나누면은 그러면은 그게 다 날라가게 저번에 화이트닝이라는 거 네.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그 결국에는 이 고유값들이 다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유값들이 다 날아가는데 그냥 배치를 뽑아서 평균을 하면 안 날아가겠구나라고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했고 원래는 그래서 그냥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는 일부러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형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맞아요. 못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말씀하신 화이트닝이라는 개념이 70년대인가 되게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건 통계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안 쓰여가지고 아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레퍼런스는 단 것 같습니다. 많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 이분이 저보다 더 잘하세요. 작년 파이콘에서 TC계를 설명하시는데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